자, 이번 얘기는 영화가 정치 선전선동에 얼마나 동원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영화는 태생적으로 이게 좀 아주 괴로운 과정을 거쳐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영화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매체로 주목을 받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영화는 말하자면 어떤 본래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역할 외에 어떤 선동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함께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잠깐 말씀드렸으면은 아주 선동의 영화는 소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공산혁명 직후에 소련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작한 어떤 그 활동들이 나치스와 이제 무솔리니 시대 파시즘을 통해서 더 이렇게 극대화되고 또 북한 같은 어떤 전체주의 체제를 통해서 그것을 어떤 국가의 어떤 시책으로 삼는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60년대나 70년대를 거치면서는 영화 운동의 혁명, 영화 운동의 수단, 특히 남미에서 시작된 제3영화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3영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만은 남미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조정을 받는 어떤 꼭두각시 정권이고 나라들이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어떤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어떤 열강들,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수탈을 받는 구조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속주의 이론이 막 그 유행을 했던 그런 시기에 등장한 어떤 개념들이 되겠는데, 그때 영화는 말하자면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물리치기 위한 어떤 혁명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반영하게 되면서 영화를 그런 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미, 브라질, 볼리비아, 뭐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 나타났던 영화 뭐 나름대로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제3영화 운동, The Third Fil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1영화는 어떤 상업적인, 오락적인 영화가 되겠고, 제2영화는 좀 소위 말해 예술적인 경향을 지지하는 그런 영화가 되었는데, 제3영화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민중혁명을 위한 수단,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영화, 이런 개념인 것처럼 영화 쪽에서도 제3영화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과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영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영화, 혁명의 수단, 어떤 뭐 이런 것들의 개념, 의지를 실천하는 영화,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남미를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1980년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서울의 봄, 어떤 민주화가 나타나게 되는 이후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적어도 이런 영화 개념, 영화 운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뭐 영화 운동, 뭐 얄야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영화 단체들이 있습니다. 24프레임 같은 이런 영화들, 각 여러 대학들에서 나타났던 영화 단체들에서 이런 영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직화하게 되면서 그때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3영화라는 어떤 용어를 일본에 쓰기도 했지만 사실 그 개념이 상당히 어렵고 좀 이렇게 학술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용했던 영화들이 열린 영화, 대한 영화, 작은 영화, 소형 영화, 뭐 이런 개념들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대한 영화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락 중심의 어떤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영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혁명의 어떤 투쟁의 수단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초기에 러시아 혁명 정부가 영화를 이용하고자 했던 개념과 똑같이
영화를 이제 어떤 그 혁명의 수단으로 쓰자 이런 개념들이었는데, 러시아와 그 제3영화의 개념적인 차이는, 러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영화를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서 제3영화 쪽에서는 민중 쪽에서 권력을 향해서 영화를 어떤 혁명의 수단으로 끌고 가자, 이런 것들이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용하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오락 중심의 그 어떤 그런 구성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그 무력하게, 문외하게 이제 그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고, 오히려 이 민중들을 각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다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80년대는 이제 영화 운동 이런 것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영화 운동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역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영화 보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 영화 중에서도 뭐 도라지꽃, 피바다 같은 북한이 뭐 나름대로 그 북한 영화 중에서 아주 그 뛰어난 영화라고 자랑하는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러니까 그 테이프 형태로 구해서 대학가의 뭐 이렇게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무슨 강당 같은 데서 상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보는 뭐 이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영화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불법 상영으로 좀 평가가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많이 단속을 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북한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어떤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표현도 담았고, 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뭐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80년대에는 북한 영화를 보는 것이 대학가에서는 하나의 아주 치열한 뭐 이렇게 어떤 반정부 투쟁, 민주화 운동처럼 이렇게 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영화를 이렇게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시도들이 1980년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뭐 일부의 영화들 중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이나 어떤 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서도 나왔던 뭐 작은 연못이라든지 또는 경계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다큐 형태의 영화라 그럴까, 뭐 작은 영화들 이런 것들도 예전에 그런 어떤 흐름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에도 영화가 뭐 계속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략 뭐 우리 영화 중에서는 뭐 아리랑이라든지 나그네 또는 임자없는 나룻배 이런 영화들을 그 시대에 뭐 상당히 좀 잘 만든 영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제시대에는 말 그대로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시대였고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화를 통한 어떤 선동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하는 한편으로, 영화를 통한 어떤 반일, 항일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통제와 규제, 검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제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영화가 보면은 조선 총독부가 허용하는 영화 또는 조선 총독부가 만든 영화만이 존재했고, 조선 총독부에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영화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 총독부는 그때 뭐 우리 그 당시에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전쟁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떤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한 어떤 국민 통합 또는 국민 뭐 단합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 안에서 나오는 영화나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들이나 가릴 것 없이 대체로는 일본 어떤 선전을 위한 영화, 군국주의 전쟁을 위한 영화를 많이 강조했는데,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뭐 이렇게
그 징병을 가게 되는 사람이 어떤 아주 이게 명예로운 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후방에 남아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후방 국민들이 어떻게 다 어떤 정책에 참여하고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 영화들이 망루의 결사대, 지원병, 너와 나, 뭐 우르르라 창공, 또 집 없는 천사,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여러 편 나오게 되는데, 대체로 이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아니면 후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자, 반드시 어떤 승리의 그날까지 힘을 합치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이제 북한 영화들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위대한 지도자, 뭐 그때는 아마 김일성 수령이 되겠습니다만은, 수령에 대해서 충성하고 적어도 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떤 미제 뭐 침략을 막아내자, 아니면은 뭐 남조선을 해방시키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이어지는 걸 보면 대략 이 영화가 초기에서부터 들어간 1980년대 또는 2010년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치 시대는, 특히 이제 나치 시대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문화 정책을 담당했던 괴벨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또 영화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레니 리펜슈탈이라고 하는 여자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괴벨스는 그때 라디오라든지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그 독일 국민들의 선전, 선동, 또 히틀러를 영웅하는 작업에 대해서 아주 애를 썼고, 또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거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영화를 동원해서 영화를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그때 레니 리펜슈탈이 만들었던 의지의 승리, 이것은 이제 나치 그 당 전당대회를 뉴렌베르크에서 열렸던 전당대회를 다룬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베를린 올림픽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올림피아라고 하는 1, 2부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나치스, 특히 히틀러의 어떤 영웅화 작업, 아니면 나치,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어떤 강조하고 선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총이나 칼을 보면은 사실 그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총이나 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살상을 전제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대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총이나 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나름대로 치명적인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영화도 사실 사람들을 많이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매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전 선동의 시대 또는 사회, 당시 사회에서는 영화가 어떤 생명의 길, 이런 걸, 행복의 길, 이런 거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을 어떤 집단 속에 빠뜨리게 하고, 또 맹목적인 어떤 열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격동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하고, 어떤 뭔가 어둠의 시대로 진입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전, 선동의 영화들을 보고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어떤 뭔가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떤 선전하고 선동하고 뭔가 어둠의 세력들, 아니면은 뭔가 어떤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런 쪽에 대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면서, 영화가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능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위험한 길로 들어갔던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영화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종류의 영화들, 미국 뭐 굳이 이제 선동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 반성이나 비판을 다룬 영화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대략 그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서 특히 베트남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됐을 때 미국에서도 이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들, 반전운동 분위기가 대단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 그때 당시에는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헤비급 챔피언, 뭐 대단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징집 영장을 막 이렇게 뭐 거부하고 찢어버리고 하는 그런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캐시어스 클레이에서 이제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쪽으로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어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또 문화계 전반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이 뭐 사회 각계로 다 퍼져나왔는데, 근데 히피 뭐 문화 운동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그런 흐름과 다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쪽에서도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도 영화 팬들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지 라이더라든지 또는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그 졸업이라는 영화, 그다음 캔디스 버겐이 주연했던 솔저 브루 같은 영화들, 아니면은 뭐 폴 뉴만,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그 내일을 향해 쏴라, 버치 캐시디 앤드 선데스 키드, 그리고 워렌 비티, 페이 더너웨이 주연했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영어 제목은 보니 앤 클라이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뭐 그런 영화들이 뭐 우선 꼽을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부라든지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들도 그 흐름상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영화들은 그 전에 이제 미국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을 좀 보이게 되는데,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서부를 개척하고 미국을 문명화시켰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청교도적이고 건강하고 가족 중심적이고 어떤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뭐 그런 사회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질서를 해치는 악당이 등장을 하면 누군가가 다른 보안관 아니면 또 착한 주인공이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고 어떤 나라의 평화를 되찾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화들의 주인공은 대체로 잘생기고 정의감에 불타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대단히 아주 건강한 영웅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존 웨인이나 게리 쿠퍼 같은 뭐 그런 캐릭터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졸업이라든지 뭐 지옥의 묵시록, 이지 라이더 같은 데 나오는 캐릭터들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그 반발하거나 비판적이고 질서도 잘 지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그것을 도발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솔저 브루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기병대의 모습은 뭔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정의의 사자가 아니라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무자비한 폭력 집단처럼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병대가 학살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되고, 졸업이라는 영화는 멜로드라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한 아주 명문가, 부잣집 아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또 이제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를 해 나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 청춘도 지금까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잘 교육만 받았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란 게 빈둥거리기만 하고 겨우 하는 게 이제 옆집에 살고 있는 그 가까운 이웃 그 아주머니와 뭐 바람이 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졸업이라는 영화는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이 얼만큼 무기력하고 어떤 목표의식이 없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다고 했던 미국 중산층 또는 상류층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허술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쪽에 가서는 어떤 어른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제 젊은 남녀 주인공이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결정에 따라서 자기네 어떤 미래를 이제 서로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미국 사회에 대한 자기 비판이나 이제 반성 이런 걸 강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영화 대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미국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미국 영화들 쪽에서 등장하는 범죄 또는 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경찰관이나 보안관 또는 뭐 착한 사람들한테 제재를 받고 뭔가 이게 그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런 존재로 등장을 했는데, 대부에서는 이탈리아 마피아라고 하는 이 범죄 조직이 미국 사회에 현존하는 권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주인공도 이게 범죄 집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마론 브란도가 이렇게 연기했던 돈 코르네오레라고 하는 그 마피아 범죄 조직의 그 대장 두목은 실제로 이렇게 뭐 직업은 뭐 깡패 범죄 조직의 이렇게 대장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권력은 먼저 돈도 있고 먼저 정치인들을 매수하거나 움직이고 뭐 그때 경찰관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의 대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미국 사회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고 건강한 사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비해서 정말 범죄가 오히려 권력이 되고 범죄인이 마지막 권력자가 되는 이런 어떤 사회,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됐던 뭐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 관객들은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됐던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영화들, 이렇게 일련의 영화들을 가리켜서 아메리칸 뉴 시네마 또는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미국 영화라는 뜻인데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만든 영화들과 대비해서 뭔가 색다른 영화, 다른 스타일의 영화다라고 해서 아메리칸 시네마가 아니라 뉴 아메리칸 시네마, 아메리칸 뉴 시네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들 쪽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내일을 향해 쏴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같은 경우들은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멀쩡하게 생긴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향해 쏴라에 등장하는 버치 캐시드와 썬댄스 키드는 하는 일은 맨날 그 열차를 털고 은행을 털고 하는 강도 짓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저 볼리비아로 도망을 가다가 그곳에서 그 뭐 경찰 군인들한테 총에 맞아서 허망하게 이제 세상을 마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니와 클라이드도 젊은 친구들인데 뭐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내일의 희망이나 어떤 비전을 갖고 살기보다는 뭔가 자포자기하면서 되는 대로 청춘을 소비해버리는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니와 클라이드도 이제 남자와 여자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다 이제 결국 은행 강도로 바뀌게 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은행 강도 짓을 하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슈퍼 같은 뭐 이런 데도 강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쫓기다가 경찰에게 총에 맞아 죽게 또 허망하게 죽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 두 영화의 이제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비전, 행복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갖지 못하고 현재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이런 것으로 결론 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미국 젊은이들이 느꼈던 어떤 좌절감이라 그럴까, 내일에 대한 포기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아메리칸 뉴 시네마 계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화가 이제 담고 있던 어떤 이런 뉴 시네마와 본격적인 뭐 러시아 또는 독일, 뭐 이탈리아 아니면 일제시대 때 한국 이런 쪽에서 나타났던 선동 영화들과 좀 구분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어떤 미국 사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앞에 이런 영화들 쪽에서는 오로지 어떤 권력, 어떤 그 이념 이런 것들만이 최고이고
다른 것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비해서 아메리칸 뉴시네마들은 어떤 자기 역사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회고를 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공존을 위한 어떤 대안을 모색해보자 뭐라고 하는 거에 자기 반성이나 성찰 이런 것들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